네, 안녕하십니까. 생태정치 포럼의 김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덟 번째 그린 테이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감소 같은 생태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각자의 영역에서 고민했습니다. 누군가는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를 연구했고, 누군가는 활동가로서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고민했고, 기후숲 생태 전문 미디어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곳에 모여 법과 정책, 예산과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태정치 포럼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정치의 영역에서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과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생태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숲속에 초록색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여덟 번째 그린 테이블입니다. 그린 테이블을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7회차의 그린 테이블 이야기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태 정치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관해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생태적 문제들을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린 테이블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생태 정치의 영역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깊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조직의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생물들의 무의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정책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숲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농업과 어업, 축산업의 영역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멸해 가는 지방에 관해 이야기하고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을 생태적인 관점과 생리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정책의 영역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임기 청년들의 호락호락하지 않은 삶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생태계의 문제들과 해결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람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함께 모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마지막 그린 테이블을 차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오늘 시흥숲을 찾아와 주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름과 함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래닛 03의 총괄을 맡고 있는 박성미라고 합니다. 오늘 그린테이블 마지막 날인데 좀 많이 아쉽네요. 많이 배우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공동체의 이야기로 더 많은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세로입니다. 그린 테이블 그동안 개근했는데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너무 많은데, 이제 저도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나눈 자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윤여창입니다. 저도 졸업 빼놓고 퇴근을 하는 사람인데 뭐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녁에는 그린 테이블에 와서 얘기 듣고 같이 얘기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오늘 주제가 또 공동체에 관한 문제, 또 공동과 생태 정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같이 온라인에서 들어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래닛 03 대표 겸 편집인을 맡고 있는 김용만입니다. 그동안 그린 테이블에서 음, 다뤄야 될 그리고 상당히 좀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의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린 테이블의 마지막 주제로 공동체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좀 많은 좀 이번 마지막 그린 테이블은 이슈들을 펼쳐놓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니까 뭔가 좀 그 이슈들이 모아지는 어떤 아주 구체적인 솔루션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린 테이블은 공동체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의 사례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울산의 울주군에 있는 소호마을의 유영순 선생님으로부터 소호마을의 이야기들을 좀 청해 듣고자 하는데요. 유영순 선생님 오디오 괜찮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예, 괜찮으시면 화면 공유 켜주시고 소호마을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울주군의 소마을에 살고 있는 유영순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글쎄, 어, 선생님, 저희 저는 이제, 네, 소마을 슬라이드가 네, 되게 많거든요. 너무, 네. 너무 길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소리가 들렸다 안 10분, 들렸다 15분 하네요.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얘기하면 지금은 될까요? 어떠실까요? 지금, 네, 말씀 주십시오. 예. 지금부터 할까요?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울주군에서의 소마을 공동체, 지금 공동체 얘기하니까 왠지 공동체란 말을 한 몇 년 동안 안 썼던 것 같아요. 왜 공동체란 말이 이렇게 조금 지금은 거슬릴까? 이렇게 좋은 말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음, 소마을은 저는 이제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울산에서 이제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어, 아주 거친 남성들과 이렇게 하다가 제가 둘째를 놓고는 그 일을 하기가 너무 버거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럴 때 둘째가 돌이 살짝 지났을 때 이 소마을에 어떤 인연으로 그냥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그때가 봄이었는데 쑥을 이렇게 캐고 있는데 너무 갑자기 행복한 거예요. 어릴 때 쑥을 캐본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햇살 가득한데 우리 애 둘이가 뛰어놀고 있더라고, 풀밭에. 그 순간 저는,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아는 스님한테 한 2년만 살 수 있는 시골집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만, 남편은 도시에 있고, 저만 이제 2년 동안 서울에 들어와서 2년만 살다가 충전한 다음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20년이 넘게 지금 아직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어, 소마을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었을 텐데 영남 알프스 팔봉 금화 때문에 은하를 주는 것 때문에 유명할 건데 소마을은 고원산 자락에 해발 한 500m 정도가 의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숲이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로 어,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를 보냈는데, 이 소호분교에 보면 500년 가까이 된 이 너티나무가 있어요. 이 너티나무를 보고 이 마을로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전학 온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점점 폐교 위기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좀 만들자 이래서 젊은 친구 몇 명하고 같이 농촌 유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형 농촌유학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체험으로 오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 학교를 다니고 이 학교는 뭐 대안학교나 이런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선생님, 운영하는 인터넷 연결이 매끄러우지 않네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쭉 진행해 주십시오. 예, 저도 들리는 소리가 끊겼다가 이렇게 되는데, 어, 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1년 가까이를, 네, 여기에 이 마을로 와서. 여보세요? 유영선 선생님, 네네. 아마 그쪽 인터넷이 조금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 혹시 접속을 다시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 다른 분부터 소개해 예,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부터 하고 제가 장소를 좀 옮겨 볼게요. 그러면 어떨까요?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 여기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의 상담실장으로 계시는 김수정 선생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오디오 가능하실까요? 선생님, 제 소리가 들릴까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 주십시오. 요청받은 것이 이제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노동자 생활 공제회 좋은 이웃의 창립과 진행 경과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해서 제가 왔는데요. 저희 아까 이제 선생님하고 약간 유영 선생님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안산 시흥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단체는 한 2015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 창립되기 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준비 과정을 거쳤고, 문제의식은 저희들이 한 2000년 정도부터 안산 시흥 지역에서 다 노동운동을 해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안산 시흥 지역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우고 설립하는 과정을 해보면 한 10년을 해보니까 판판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질 뿐만 아니라 안산 시흥 지역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가 워낙 커가지고 그냥 폐업해버리고 규모가 적으니까 폐업하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노동조합을 설립해도 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면서 도대체 이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2010년경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과 노동, 노동과 지역 또는 일터와 삼터 이런 것이 당시의 화두였는데 그것하고 생활협동조합하고의 연결성 이런 것들로 새로운 모색을 해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물론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강성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분들은 이 무슨 노동운동도 아니고 뭐 계량주의도 아니고 시민운동도 아니고 그런 걸 하냐 이런 시각으로 봤었고, 저희들은 일터에 한정돼 가지고 진행되기 어렵고 교류든 모색이든 뭔가가 진행되려면 지역에서 교류가 가능해야 그게 모색될 수 있다고 봐가지고 지역에서 일터에서 지역으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넘나들면서 뭔가를 모색해 보는 걸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형태를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 때에 공제회 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노동자 생활 공제회라는 형태로 모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생활 공제회라는 형태로 해서 서로 우리 노동자들이 스스로 십시일반에서 도우고 모으고 교류하면서 노동도 기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목소리도 내고 활동도 같이 하자 이런 모색으로 진행을 했고, 2015년도에 사단법인으로 노동부 허가 법인이죠.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1년에 한 번 총회를 하고 특이한 것은 이제 가족 단위로 회원화해서 그냥 한 사람이 회원이 되면 그 가족 전체가 같이 혜택을 받고 의사결정 과정은 의사결정에서는
가구이긴 하지만 한 사람당, 가구당 한 사람으로 의사결정 기구를 가지고 매년 총회를 하고, 주로 이제 활동하는, 그 회원으로 하는 자격은 안산시흥 지역 뭐 어디든지 노동자 시민이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회원 가입할 때에는 출자금을 받습니다. 5만 원 이상인데 대부분 다 5만 원으로 하죠. 이 출자금은 나중에 탈퇴하게 되면 받아갈 수 있는 돈이고, 그 외에 회비에 대한 것 때문에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회비를 당해년도 1시간 최저 시급을 월 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는 이제 최저임금 9,860원이니까 월 회비는 9,860원이죠. 그 돈으로는 사실은 사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진행한 거가 지역의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을 일구고 만들어가는 또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회사와 단체 교섭을 벌일 때에 지역의 비정규 노동자들, 열악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기금으로 단체 협약을 통해서 땡겨내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와이프 같은 경우는 매년 2천만 원, 뭐 그 집이 동양피스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하기도 하고 해마다 좀 다르긴 했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 500만 원 이런 좀 뭉티기 돈들을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해서 끌어냈어요. 물론 그 과정은 이제 조합원들은 그 돈이 자기들 임금 인상으로 갈 돈이 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면 쉽지는 않지만, 좋은 이웃의 취지와 비정규 노동운동의 의미, 정당성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사실 이제 그렇게 해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과 그 외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노동국이 이재명 도지사가 있을 때에 노동국으로 전환되면서 노동국 사업이 변제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 지원받는 사업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실제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노동자 생활 공제회에 해당되는 내용은 병원,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그 생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이, 그 어, 영화, 의료, 법률 또는 상조회, 여행사, 카센터, 부동산 이런 생활적으로 필요한 이런 업체하고 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이웃 회원 및 회원 가족이 오면 가족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5%든 10%든 할인해서 혜택을 주는 이런 구조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그런 기관 그 업체가 한 50개 업체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회원 중에 또 자기 가게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회원 가게에서 한 10여 개 업체가 있어서 실제 우리 회원이나 회원 가족이 가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여러 10여 개의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노동자 동아리, 어, 도, 도자기를 만드는 모임, 주말 농장을 하는 모임, 봉사 동아리, 그다음에 영화 만드는 모임, 영화를 보는 모임, 그리고 뭐 축구 여성 축구 동아리,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동아리, 그다음에 연극하는 동아리, 그다음에 책 읽는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런 동아리들이 처음부터 만든 기행 동아리도 있고 조금씩 이제 확대되어서 지금은 제가 숫자는 지금 안 세봤는데 참 많습니다. 여기에 두세 개 하는 사람도 있고 한 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교류하고, 그리고 주요하게 중심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체 자체 사업비와 뭐 또 끌어오는 이런 사업비들로 주변에 저희들은 이웃 노동이라고 단어를 붙이는데,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젊은 청년 노동자, 그다음에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 그다음에 뭐 택배, 대리, 이런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이제 시와 지자체 등의 정치 공간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끌어오기도 하고, 원탁회의나 주제 토론회를 해서 하기도 하고, 실제 뭐 설문조사를 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같이 하는 것이 저희 좋은 이웃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업하는 거가 이제 사실은 노동자 공동체와 같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서 아마 저희들 보고 한번 소개를 하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좀 길게 했네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오신 일들이 지금 말로만 쭉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가 행사 때 한번 자리에 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랐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오셔서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뭐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을의 문제를 뭐 동아리의 영역에서 아니면 협동조합의 영역에서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시흥이나 안산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유영순 선생님 연결 문제가 좀 나아졌을까요? 네, 괜찮아졌을 거라고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한 15분 정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어요. 15분이나요? 아, 아, 자료가 굉장히 길어서 네, 더 짧게 할 수 걸릴 줄 있습니다. 알고 말씀드렸는데 더 짧게 네,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정말 이거 어떻지? 화면 공유. 네. 네. 아까 농촌 유학까지 얘기했죠? 네. 저희가 마을이 너무 좋고 예쁜 거예요. 이 마을을 우리 아이들의 고향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폐교를 이제 안 하기 위해서 농촌 유학을 한 거예요. 이제 도시 아이들이 여기에 1년 이상 와서 이 마을에 학교를 다니고 이 마을에 저희 같은 농가에서 거주하면서 농촌 유학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소마을이 조금 유명해집니다. 농촌 유학하면서 농촌 유학을 왔던 아이들이 부모님을 데리고 여기 기촌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해에는 한 25 농가가 귀촌을 해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굉장히 놀랐죠. 보통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귀촌을 하거나 귀농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젊은 인력들이나 인프라들이 생기면서 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음,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어, 키보드에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농촌유학은 그냥 아이들이 자연에서 학교 공부만 하고 자연에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하고, 그 다음에 요리하고, 저희 같이 이제, 기촌에서, 기농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자녀를 키웠듯이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자라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마을이 이렇게 풍성하게 됩니다. 제가 좀 빨리 나갈게요. 그래서 전교생이 8명까지 됐었는데 나중에 전교생이 40 몇 명, 지금도 한 40명 정도가 전교생으로 있어요. 그래서 복식 수업 하던 것도 폐지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근데 이제 농촌 유학만 있으니까 마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위험하다, 마을이. 그래서, 근데 이 작은 마을에 행정 단위의 사업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기본 회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체험휴학 마을을 저희가 신청합니다. 이때 12년도가, 이제 농촌을 지원하면서 권역별 사업으로 한 마을 단위에 10억, 20억씩의 아주 거대한 돈들을 이제 많이 보내는데, 사고들이 많이 날 때였어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자살하고 마을이 깨어지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저희는 이제 12년도에 아주 작은 1억 5천짜리 건물 하나만 딸랑 지을 수 있는, 그리고 프로그램 몇 개만 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지원을 이제 사업 신청을 해서 체험휴학 마을을 만듭니다. 이것을 만들면서 마을에 이제 이장부터 마을이 법인화되면서 조금 회의 체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체험휴학 마을은 뭐 귀농귀촌 팜투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귀농인들이 조금씩 늘면서 이제 저희가 한 게 절임 배추 장목반이었어요. 22 농가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배추를 가지고 절여서 만드는데, 고등학생부터 아르바이트로, 그리고 70대 된 노인까지가 같이 이제 일을 하고 막걸리를 마시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년도에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법인이 소산촌 협동조합인데, 농촌유학, 체험휴학마을, 뭐 장목반 이런 데서 활동하던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우린 연금도 없는데 우리가 나이 한 70 이렇게 됐을 때 한 2-30만 원이라도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일하면서 현금을 좀 만들 수 있는 나중에 그런 경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수호산촌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9명이 1억 6천만 원에 출자를 해서 야생차를 재배하고 만드는 그리고 판매하는 그래서 13년도, 14년도에 마을기업, 우수 마을 기업이 되면서 이제 히트를 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소마을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고, 소마을은 지금 10년째인데, 지금은 이제 3대째 이사장, 이 젊은 분이 이제 이사장님을 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어, 어, 근데 이제 한 10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구축하고 오면서. 10년 지났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다 잘 되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뭐, 하여튼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도 다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마을 원주민들의 그 자식들이 귀향해서 보니까 또 뭐 들어온 것들이 엄청 많이 헤쳐먹었다고 뭐 고소 고발 이런 사건도 생겼는데 그것도 다 해결됐어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정작 이 일을 10년 동안 달려온 사람은 안 행복했어요. 내부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르고 처음에는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했었어요. 어, 추구하는 바가 다르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는 걸 나중에 또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을 소통하지 못한 채 그런 채 활동가들끼리 있으니까 그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공동체 운동하고 우리가 잘 먹고 같이 일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 이 삶의 이런 활동들이 의미가 이제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10 년이 지나면서 인제 10 년의 평가들을 하고 그다음에 초기의 활동가들은 각자 자신의 길로 갑니다. 소마을을 내버려 두고. 한 친구는 이제 상북 면 단위로 내려가서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숲의 역사, 한독숲이나 숲의 역사, 산림을 가지고 활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도대체 소통이 뭐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공동체에서 뭐가 빠져 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조금 앉아 보자. 좀 쉬어 보자. 여유를 좀 가져 보자. 이런 반성들을 합니다. 제가 인제 어 너무 힘들 때 저는 공동체 운동을 하고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너무 근데도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누군가 질문하더래요. "너한테 공동체는 뭐니?" 그래서 제가 대답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랬거든요. 근데 "함께 하는 게 그럼 뭐니?" 물었어요. 같이 함께 이 길을 가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힘드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함께 하려고 하고 함께 하는데 "왜 힘드니?" 이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이 박혔거든요. 무슨 어떤 거냐면 제가 가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이 따라와야지 함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랑 같이 있던 동료들은 빚이 많은 동료도 있었고 집을 아직 사지 못한 동료도 있었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동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한다는 건 내가 함께 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각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꼭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같이 못하고 한 방향으로 그냥 정신없이 뛰어왔구나 하는 그런 반성들을 하면서 명상단체를 만들었어요. 울산 생태문화교육협동조합이라는. 그래서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나 시민단체 활동하고 있거나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산이나 숲에서 앉기 시작했습니다. 힐링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하고 가족하고 직장에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렇게 한 1 년, 2 년을 하고 나니까 이 마을에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목공소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청년이 이런 공방도 차려서 하고 있고, 근데 이 청년이 있으니까 우리도 덤으로 되게 이익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돈이 안 되니까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하면서, 도시에 있는 여성 청년들을 부르자. 근데 의외로 도시에 있는 여성 청년들이 시골로 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22년도에 농림부에서 주최하는 시골 언니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성 청년들이 농촌에서 2주간 동안 사는데,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하는, 그래서 시골에 아는 언니와 연결하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제일 안성맞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도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이 청년들 도시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온 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 청년들이 2주간씩 있으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배우고 저희들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도 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이 청년들은 한 번도 시골에서 이렇게 사는 거, 공동체가 어떤 거, 이런 거를 들어보지도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올해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금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운영하면서, 이 밑에는 빨간 문이 있는데 여기는 명상센터고요. 이 2층이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야생차 협동조합을 하는 젊은 이사장과 목공소를 하는 청년과 그다음에 명상을 하고 있는 저희가 합쳐서 여행 프로그램을 해볼까? 근데 예전과 같이 체험을 막 사람을 치어내는 체험이 아니라 10명, 12명 정도 단위로 사람을 만나자. 그리고 순간순간에 좀 깨어서 그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자. 체험하면서 막 이렇게 흘러보내고 막 누구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보자. 그러면서 작년부터 이제 서서히 공정여행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40명씩 뭐 80명씩 할 때는 정말 피곤했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쳤고. 근데 좀 마음을 좀 달리 하면서 사람을 좀 만나자. 이 사람들은 뭐가 힘들까? 이 사람들은 이 시골에 와서 뭐가 좋을까? 우리를 보고 왜 좋아할까?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하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고 같이 성장한다는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진짜 너무 중구난방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소분교에 있는 500년 된 느티나무, 여름의 느티나무입니다. 이게 이제 가을이고요. 여기가 이제 겨울인데, 사실은 3월 달에 운동장에 눈이 왔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젊은 청년들과 또 나이든 5, 60대 퇴직한 그런 언니들이 같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마을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좋고요. 사실 저의 많은 부분은 소마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되게 좀 인연이 깊은 곳인데, 그 마을이 이제 뭐 거기에 지형이나 생태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아름다운 것이 그 마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분들한테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네, 소마을을 만들어 오신 유영순 선생님과 그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주시면서 이제 아까 잠시만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들이 좀 쌓여 있어서 요거 소개해드리고 다음 이야기 할게요. 박주현 선생님께서 시흥마을 관련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고 자료를 요청하셨고 거기에 김수정 선생님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윤아 선생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소마을 정말 유명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돼 기쁘네요. 저 또한 시골 출신으로서 항상 원주민과 귀촌인의 갈등을 생생히 봐왔습니다. 갈등 해소가 커뮤니티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나가셨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김수정 선생님께도 아까 제가 말씀을 길게 못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모여서 함께 연대하고 고민하는 마을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 공동체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소설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 소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문제를 해결해 오는 과정을 제가 곁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름다워서 위험하다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그 정도로 네 그랬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다 이런 고민을 주셔서 그 부분도 되게 무겁게 들었고요. 사실 제가 인사를 드릴 때 뭐 마음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 몸 건강은 뭐 아프면 어떻게 보면은 뭐 병원에 가고 쉬면 낫고 뭐 이럴 수 있는 일이지만 마음 건강은 우리 사회에 되게 큰 문제인 자살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 건강이 몸 건강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개인 차원에서 또한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조금 늦게 도착하신 분이 계셔서 혹시 인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 싶은데요. 전재경 박사님 혹시 인사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좀 더 말씀들을 듣다가 나중에 얘기에 끼어들겠습니다. 네, 전재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 그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의견 더 주실 분들 계시면 소개 좀 해드릴까요? 지금 김수정 선생님께서 좋은 이유 소개 동영상을 올려주셨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을 공동체랑 관련된 그 일들을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 환경교육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환경 문제, 마을이 겪고 있는 환경 문제를 마을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물에 관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 물에 관한 전문가를 찾고 마을에 계시는 분들을 연결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 공간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협의하면서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공유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사례가 전국 단위로 공유가 되면서 뭐 환경부에서 상을 받거나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인지하는 것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것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개인의 어떤 뭐 재력이나 천재적인 영감이나 이런 것에 의한 해결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느리더라도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거냐 아니면 민주적인 합의를 도출할 거냐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고 피곤한 과정들입니다. 피곤한 과정이고 마음을 다치고 공동체가 해체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결국에는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여덟 번째 그린 테이블에 오면서까지 얘기했던 수많은 환경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생물 다양성의 문제라거나 기후 변화의 문제라거나 아니면은 뭐 지자체 뭐 지역 붕괴에 관한 것들, 인구 구조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 과정을 찾아 나가야 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윤창 교사님 조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대학에서 근무할 때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마을에 오랫동안 같이 이용하면서 보존했던 숲의 이야기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마을숲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마을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의 주제가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서로
개념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개념은 다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공동체는 저는 최근에 그 토종 벌을 기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직 마스터는 하지 못하고 초보 단계지만 겨울철에 벌들이 그 월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굴 속에 들어가서 또는 나무 빈 구멍 속에 들어가서 옹기종기 모여서 열을 같이 나누면서 겨울을 납니다. 그러면서 양식을 같이 저축했다가 같이 먹죠. 그래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꿀을 열심히 따다가 이게 저축해뒀다가 겨울 내내 같이 그 꿀을 먹으면서 겨울을 나와서 이제 새봄이 되면은 살아남는 그 벌들이 또 대를 이어서 다시 새끼를 깔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그 우리 시골에서는 땅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토종벌이라도 하는데 이 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나누는 생명들의 모임. 뭐 저는 시골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서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지금도 그 구성원의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엊그저께 대보름날 그 마을 동네 정주나무 제사를 지냅니다. 제 친구가 이장이라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해서 제가 가겠다고 했는데 여기 그린 테이블하고 겹쳐서 못 가고 그 회비만 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마을도 일종의 공동체라고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주위에 있는 자연 자원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아닌가. 그것이 농토가 되고 숲이 있고 강이 되고 바다가 있고 이런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원 그것이 공동체의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을 때 공동체는 또 와해되고 흩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원과 마을 사람들이 오랜 동안 같이 살아오면서 축적해 놓은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화적인 자산 또는 마을 사람들이 자원을 함께 나누면서 사는데 필요한 질서, 규약 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이런 것들도 전부 마을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저는 자연자원이라고 봅니다. 자연자원이 없으면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도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도시에 나와서 제가 서울에 와서 벌써 50년 넘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느 조그만 아파트에 살죠. 아파트라고 하는 큰 집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데 어떻게 보면 벌꿀과 같은 존재죠. 꿀벌과 같은 존재. 큰 집에 같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겨울에 같이 열을 나누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열도 각자 하고 먹는 것도 각자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서 공동체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은 그 아파트가 존재하는 지역의 경관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아주 타이트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것도 공동체를 결성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지구 공동체는 지구를 공유하는 지구라고 하는 물적 자본을 공유하는 인간들의 모임이 지구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도 같이 공동체 일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공동체의 의미를 좀 차원이 다르겠지만 우리와 함께 자원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생명체들의
집단 뭐 이렇게 정의하고 지금 생명 정치 내지 생태 정치를 할 때 그런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생태에게 이것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좀 우리가 그 여태까지 좀 알고는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좀 간과될 때도 많이 있다. 그것이 조각조각 문제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큰 틀에서 공동체와 생태계의 문제를 좀 다루는 것이 어떨까. 1992년도에 아마존 숲 어느 곳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지구 공동체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가장 큰 원칙으로 지구 차원에서 생각을 하되 지역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데 지역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어제 저희가 이제 지역 소멸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지역이 소멸하고 있는 지역이 그 백두대간의 지도랑 겹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산 근처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산 근처에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에서 나무를 벨 수 있어야 되고 그 나무를 뭐 꺼내서 쓸 수 있는 목수도 있어야 되고 운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들의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을이 유지되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존재를 해야 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마을과 연결될 수 있도록 뭐 관광이든 휴양이든 체험이든 환경 교육이든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행정과의 접점도 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짜로 꽤 큰 규모의 마을을 이룰 수 있어야 그 마을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유영순 선생님께 이야기를 부탁드렸던 것도 저는 소호가 굉장히 아름답고 완성되어 있는 형태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제 낮에 그 아주머니들께서 모여서 이렇게 뜨개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뜨개질이라는 십자수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판매용이 아니라 그냥 하고 계셨어요. 아무런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되게 우아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마을이 그런 시간을 부양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마을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소마을은 인구가 계속 늘어났어요. 지금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 지금 한 300가구가 넘었나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지을 땅이 없을 정도고 저도 소마을에 너무 가서 살고 싶지만 소마을의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하셨던 교육이나 뭐 목공이나 뭐 휴양, 체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뜨거운 마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의 깊이가 아직도 있으시다라는 게 또한 놀랍고요. 그곳에서 또 봤던 충격적인 장면이 머리를 엄청 길게 기른 그 건장한 성인 남성이 헤비메탈 음악을 들으면서 야생차를 포장하고 계셨어요. 근데 보통 그 나이대의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그런 삶을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물론 그분도 그분 나름의 고충이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그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본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면이 저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아까 윤여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연자원의 영역도 있지만 그것에서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관한 것, 거기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스템에 관한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내신 것, 그거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자원과 더불어
그런 곳에서 뭐 반짝거리는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중요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의 생산, 부양력이라고 하죠. 이걸 사회 영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생태계에서는 부양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야 마을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안산 시흥의 사례나 울주의 소마을의 사례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례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는 8회차 생태정치 포럼. 마이크를 돌려. 예. 제가 그린 테이블 지금 생태정치 포럼 그린 테이블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기후 이상 변화나 뭐 지구의 뭐 환경 파괴라든가 생태 파괴라든가 뭐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 뭐 고령화 문제도 있고 지금 저희 이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포럼에서 지금 그린 탭을 토론을 해왔는데 그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이 처음에는 어떤 시장 경제 체제가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또 자신감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그 시장 경제가 문제를 해결하기 힘드니까 정부의 개입을 요청을 했고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할 거라고 희망이 있었던 또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 돌이켜보면 이런 당면한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장 경제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암묵적인 그런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경제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찌 보면 제3의 길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체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마을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노동조합 형태의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각자의 개별 머릿속에 이제 공동체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고 계실 텐데 사실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공유 자원을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집단. 근데 그 권한을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고 내부적으로 그 권한을 형성해가는, 받아가는 그런 집단을 저는 공동체라고 일단 제 스스로는 지금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떤 뭐 지방에만 꼭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 도시나 지방, 뭐 농촌, 어촌, 도시 이런 곳에 다 사실은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고 저는 그거를 일단 마을 공동체, 뭐 사실 전 지역 공동체란 말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에 있던 아파트 보면 무슨 마을이라고 막 이름 막 다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한때 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어떤 마을 공동체라고 보면 그 공동체에서 뭔가 좀 실마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마을 공동체가 그 공유 자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는 과연 권한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고 이제 뭐 실천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아까 소마을 뭐 말씀하시고 안산 시흥 그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아주 아름다운 노력들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만들고 계셔요. 근데 한 가지 버릴 수 없는 건
어딘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고 누군가한테 손을 벌려야 되고 그게 어떤 존재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의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들을 끌고 갈 수 없는 상당히 의존성이 크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면 그런 공동 자원에 대한 분배나 관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만약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사회의 많은 시스템을 아마 고쳐야 될 거예요. 현재 법 체계나 제도 체계에서는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저희들이 그 시스템들을 조금씩 수정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정말 뭐 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고 뭐 상위 레벨에 진짜 뭐 헌법까지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필요하다면 그 정도까지 좀 정치권을 움직이고 정부를 움직여서라도 그 정도 레벨까지 가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체 자치 권한의 강화에 관한 고민을 말씀 주셨고요. 공동체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은 그 누군가 저에게 던져준 화두 같은 건데요. 그 착한 사람들끼리는 돕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꽤 무거운 얘기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만났던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다들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누군가는 환경 교육을 위해서 진짜로 뭐 수십 년을 고민을 하셨던 분이고, 환경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분님도 계셨고, 관련 연구자 아니면 뭐 시민단체 활동가 이런 분들이 다들 자기 자리에서 뜨겁게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개인의 삶은 다들 엉망이었어요.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청소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지역의 문제를 어느 뭐 회의 가면 만나고, 뭐 지방정부 회의 가면 만나고, 교육청 회의 가면 만나고, 다 만나는 사람들인데 굳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만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가 한 마을에 살고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사람들끼리, 접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뭐 일을 좀 하면서 같이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유영순 선생님께서 야, 그렇게 만난 공동체 중에 안 깨진 공동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도 중요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해가면서 우리가 뭐 원하는 형태까지, 우리는 오래 사니까요. 그런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필요한 뭐 말씀하셨던 뭐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이랑 행복한 삶을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한세롬입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지역 소멸이나 출생률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공동체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공동체가 필요하고 마을이 학교가 되고 마을이 아이를 키우고 또 마을이 안전 구조가 돼야 된다, 혹은 공동체가 안정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동체를 어떻게 그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공동체 이론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안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까 소마을의 사례도 소개해 주셨지만 그런 마을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거기에서 활동가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학교에서도 마을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주민 자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 또 청소년 어른들까지 같이 교육하고 체험하고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점들 그런 당연한 어떤 공간적 거점들이나 아니면 그런 지지가 되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나 어른들의 공동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작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이런 공동체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사람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우리가 이런 온라인의 혐오 시대에서 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혐오가 아니라 나를 지지해 줄 수 있고 나에게 그런 안정망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거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듣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작은 변화 지원센터의 이야기였는데요. 지리산 작은 변화 지원센터도 저희가 사례를 앞으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지역 소멸로 출발해서 또 공동체 활성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소호마을 얘기부터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공동체들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10분의 9는 그런 공동체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산촌, 농촌, 어촌 이런 것을 전제로 한 소위 전원의 공동체라면은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그 10%도 안 되는 분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야 돼요. 그 정도면은 우선 이게 그 규모가 적정 규모, 최적 규모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지역 소멸을 막는다. 그거는 농어촌, 산촌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공동체 자체로서는 그렇게 확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생태정치 포럼에서 쉽게 슬로건으로 내걸 수 있는 것은 저는 생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태 공동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10분의 1의 공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생태정치 포럼이 기여하는 바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도시들, 광역 도시에서조차 생태 공동체가 과연 가능한가?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사는 이 수도권에서 우리가 우리 김무성 소장님이 그리워하는 소호 마을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여기서 재현될 수 없다면 그거는 실패한 그 생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태정치 포럼이 과연 이 메트로폴리탄에서 이 수도권에서 어떤 공동체를 또 특히 어떤 생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물줄기를 틀어주고 하는 그런 변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태정치 포럼이 추구하는 이 생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이것을 아마 초장에 정립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20분이나 지각한 바람에 못 들었어요. 생태 공동체 개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좀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으니까 전 박사님께서 그 생태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제 오늘 북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경제 공동체도 있고 또 안보 공동체도 있고 등등 앞에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고 보는데 모든 공동체에 대한 일반론을 얘기하기는 시간도 짧고 실행력도 지금 어디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부터 시작하는데
생태 공동체를 이제 전 박사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시골 마을 단위의 생태 공동체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해봐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대부분 다 감으로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갑자기 지난 5, 60년 동안에 도시로 몰려와 가지고 새로운 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 그런 문제를 좀 얘기하는 걸 좋을 것 같다. 특히 제가 이제 살았던 서울, 지금은 서울에서 살지 않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끼고 시작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고기가 강에서 살듯이 사람도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강에 와서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벼농사를 짓고 이렇게 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곳이 이 강가였기 때문에 강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소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그 산업도시가 이제 됐으니까 산업도시 서울이 어떠한 생태 공동체로 되어 있고 앞으로 더 건강한 생태 공동체를 어떤 이상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렵던 곳을 긁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동체 이론의 대가는 장자크 루소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프랑스 대혁명의 기초를 이루기도 했고요. 근데 장자크 루소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불렀죠. 가족이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이제 생태 공동체라고 할 때는 윤 교수님이 한강이라는 재미있는 메타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의 생태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태계에 발을 디디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인데 예컨대 수도권 전체가 이제 한강에 발을 디디기에는 너무 커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그 생태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장터, 시장, 예전에 우리는 5일장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마을들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 또한 장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공동체였죠. 그래서 생태 공동체에서는 어떤 공간 정도를 우리가 생태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아마 각 지역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한강이다. 아니면 우리는 안산이다. 우리는 관악산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청계산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장이 발달해서 사람들은 장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이 설 수 있고 그런데 전부 시장뿐이잖아요. 그 시는 시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 공동체 장이 결합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생태계 속에서 장이 서서 사람들이 이합질산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생태경제 포럼을 얘기할 수 있지만 포럼도 사실은 장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간을 획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욕심을 좀 내자면은 우리 윤 교수님이 또 생태 경제학의 또 선구자인데 그 생태 공동체에는 생태 경제에 기반을 둔 이익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정은 가정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제 더 이상 친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서는 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정 대신에 그 공동체를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저는 생태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태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설명을 하면은 오히려 논지가 흩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윤 교수님이 이 자연 자본 또 혹은 자연 자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 자원은 사실 그 개발도상 국가들이 제일 풍부해요.
그러면 그 개발도상 국가들이 그 생태 경제라든지 생태 공동체와 같은 것들을 잘 이루어서 사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뭐가 부족하냐? 그런 생태 경제적인 접근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아까 윤 교수님이 인용한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 줄여서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자본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규범을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자본이 없는 곳은 콩가루 지역이거나 콩가루 공동체지 아예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의 리더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생태 경제의 바탕을 둔 경제적인 이익, 이것이 자연 자본을 소재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안겨줄 수도 있고 사회 자본을 잘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생태 이 정치 포럼에서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사회 자본들이 정착될 것인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거기에 어떤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김우성 소장님도 그 사랑하는 울산을 지금 떠나려 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떠나려 할 적은 아, 없는데요. 네. 좋아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어느 곳인가 그 지도력들이 에, 형성이 돼서 이끌어 가야죠. 세상에 깨질 위기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우리가 안 아프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그랬을 때 그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회자본을 어떻게 계속 유지 증진할 것인가, 그 지도자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논하고 정책을 논하는 데서는 우리 어떤 공동체를 지향할 것인가, 지역 소멸을 막는다는 것은 저는 반사적인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런 공동체가 잘 되고 한다면은 지역도 이렇게 다시 재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또 다른 상징으로 꿀벌 얘기를 하셨는데 개미라든지 벌이라든지 보면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정말 탁월한 그런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기장 벌집 이상으로 그렇게 모여 사는데 그 아파트가 공동체라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나 자신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아파트촌에서 정말 생태 공동체를 이룩한다면 이 공간이 어떻게 획정되어야 되는가? 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공유 자산을 말씀하셨는데 이 공유 자산은 아마 윤 교수님도 잘 아시는 엘리노 오스트롬 교수가 여러 연구를 냈었고 사회자본도 거기에다 연결을 했는데 그런 공유 자산이 우리 도시에서도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에 할 수 있는 마을 우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생수 안 사 먹고 또 도시의 공동의 장이라든지 같이 타가를 해주거나 육아를 하는 그런 공동의 장이라든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은 공동체가 형성되자면은 반드시 물적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도 그런 물적 기초를 형성을 해서 그것을 공유합니다. 아, 이 마을 숲이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어, 풍요한 자산이 없더라도 뭔가 작은 그 물적 기초를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특성별로 지역별로 매우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이너, 좀 더 이렇게 정치적으로 말하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산산이 흩어진 그런 공유 자산들을 정리하고 한쪽으로 물길을 트면서 이 생태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 이런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요즘 정치권에서 뭐 말하는 빅 픽처, 빅 텐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태정치 포럼에서는 그런 생태 공동체, 지역 소멸에 막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코 디자이너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생태정치 포럼을 계속해야 될 그런 어, 필요성을 지금 제시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로 열흘, 8일째 하고 있지만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한 생태 공동 물적 기반을 좀 많이 고려하는 생태 공동체를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일궈 나가는 것,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지금 그 서막 같은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살고 있잖아요. 무한 경쟁. 그래서 서로 나누는 것보다는 서로 자기 거를 먼저 쟁취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가 아마 공동체 정신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동네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어떻게 일궈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세름 박사님이 그런 쪽에 이제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문제를 제시하긴 하지만 풀 수 있는 그런 힘이나 그런 활력이 별로 없어요. 예. 저쪽에서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제가 기대했던 얘기들이 전혀 안 나와서 마지막 토론이 멋있게 안 끝날 것 같은 기분이. 저는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왔으면 하고 기대하고 듣고 싶었냐면요. 사실 저는 역사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마을조사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이제 향토문화대전 대백과 사업이라는 사업이었는데 그 마을조사를 할 때 저희가 세 가지를 합니다. 이게 생태학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마을에 들어간 그 마을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를 봐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원주민이 있었고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왜 이 마을에 모여들었는지, 그걸 우리가 바다를 보든 산을 보든 이 동물들이 왜 여기에 모여드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생태학에서. 근데 마을에서도 똑같이 저희가 마을 조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어떻게 주민들이 오게 됐고 이 주민들은 어떻게 여기서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이들의 경제 생활이 뭔지를 보는 거거든요. 뭘 먹고 사는지. 그리고 약자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분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마을 조사에서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적 자산들이 어떻게 공유되고 누가 분배하고 있고 여기 리더가 누구고 어, 외부인이 와서 리더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래 원주민이 하고 있는지. 이게 마을을 조사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원주민 주민 마을 형성이 있고 거기에 경제 생활이 있으면 사실은 마지막에는 이 마을이 결국은 경제 생활 이후에 어떻게 확, 그러니까 그 마을 안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더가 있고 약자가 있고 강자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조사 때 가장 중요한 게 항상 그때 절이었어요. 절이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이 절과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마을에서 도보로 걸어갔을 때 옆마을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떻게 물류가 물산이 움직이는지. 이렇게 해서 마을과 마을 조사들이 다 끝나면 이게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그게 뭐 시군구가 되겠죠, 지금은. 근데 그거를 저희가 5년마다 계속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마을 공동체가 사라져 가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통계적 의미 때문에 시작을 한 거지만 저는 그게 저희 생태 정책에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자꾸 생각이 들었던 게 국가가 국가 간에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같이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가가 했으면 국가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있는 거고 지방정부는 그 작은 마을 단위 하나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그냥 산수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국가가 약속을 하고 오면 국가가 지방정부와도 약속을 해야 되고 지방정부는 마을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마을 주민을 하나하나가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최소 단위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공동체가 가족이라면 먼저 가족 단위에서의 탄소 중립, 우리 안에서 어떻게 탄소를 가족끼리 줄일 수 있고 한 가구 안에서 세대 안에서 어떻게 줄여내고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줄여내고 이게 시군구에서 어떻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줄여내고 이런 게 물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일사불란하게 막 획일적으로 되지 않겠지만 계속 저 아래로부터 뭔가 계속적인 토론이 이뤄지고
가족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지역 공동체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지방 정부 간에 그다음에 지방 정부 협의회가 다시 국가 간에 그리고 국가는 중앙 정부가 지금 지방 정부를 지배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각각의 독립성을 가진 그 공동체 하나하나가 뭔가 지금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끌어가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생태학을 했던 분들이 조금 이런 생태적인 질서, 생태학을 했던 그 학문적 토대 안에서 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어디로 치우치지 않고 약자들도 다 보살피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생태라고 하니 그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에 공동체 의식을 좀 다시 심어 놓고 그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정치를 실현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로서의 저는 공동체 의식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길 바랬고, 그러니까 아까 시흥 안산에서 말씀하셨던 김수현 선생님의 그 도시형 공동체가 저는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유와 사연을 가지고 모여든 도시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공유해줬고, 그 힘든 사람들을 같이 안아줬고, 그리고 불편함을 서로 나눴고, 그러면서 자산을 같이 공유하고, 본인들이 가게 하는 거, 가게 안에서 십시일반 할인을 해준다는 건 공유하는 거라고 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는 거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뭔가 정치에 잘 우리가 좀 끌어오면 구닥다리 봉건주의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정말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공동체 의식, 커먼센스를 갖고 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박준영 선생님께서 공동체 중 가장 작지만 중요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재경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굉장히 공동체에 대해서 뭐 저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자원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갈등 조정에 관한 게 있었고 공유 자산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점이 저는 시골 공동체들을 생각을 했어요. 계속 숲에 관한 문제들을 고민을 했으니까요. 근데 더 사람들은 다 도시에 살고 도시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훨씬 핵심적인 고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오늘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미 조금 지나 가지고요. 마무리하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로써 8번째 그린 테이블이 모두 끝났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그린 테이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윤현창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린 테이블은 오늘로써 끝나지만 우리는 생태 정치 포럼을 통해 계속 문제들을 마주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들을 계속할 겁니다. 생태정치 포럼은 생태적 문제 해법을 정치적 영역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높아지는 지구의 온도와 낮아지는 마을의 인구 밀도에 관한 고민들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태 정치를 위해 우리는 사람들의 삶과 닿아 있는 이야기를 찾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울타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8일간의 그린 테이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숲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